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85쪽부터 109쪽에 있는 내용을 다룰 거예요. 인문 8부터 인문 13까지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덟 번째 질문은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아방가르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의 예술을 부정하고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말해요. 이 지문에서 다루는 건요. 아방가르드 중에서도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를 얘기합니다. 네, 이 지문은 굉장히 내용이 쉽습니다. 말레비치라는 사람의 대표되는 절대주의 그리고 타틀린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구축주의 이렇게 두 개를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뭐라고? 러시아에서 기존 예술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예술을 추구한 두 흐름이 이 두 개다 하고 제시가 돼요. 자, 그럼 일단 절대주의부터 뭐를 부정하고 무엇을 추구했는가가 있어야 되지, 그지? 자, 절대주의가 부정한 건 뭐냐면요. 이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예술에 대한 부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를 부정한다 이건 괜찮잖아.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현실 세계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미지화가 된다. 그딴 걸 그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주의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실적인 표현, 그때 당시에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구상주의를 부정합니다. 이 전체를 다 부정한다고 보면 돼요. 알죠? 절대주의는. 자, 그러면 절대주의가 대신에 뭘 제시했느냐? 절대주의는 사실 이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극단적인 친구들입니다. 표현 대상을 아예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 자, 기하학적이라는 거 우리 기하, 도형이라는 뜻이야,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그림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다 그리자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하라는 거는 네모, 세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런 거. 한 그림에 하나의 형태만 그리고 하나의 색깔로만 뭐 이런 원칙을 또 부여를 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예시도 막 나옵니다. 자, 지문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예시도 그려줄게요. 자, 이거 검은색 네모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검은색 사각형이라는 작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 뭐냐면 흰 종이에 흰 네모를 그려. 뭐야 이게? 그냥 절대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진짜 순수한 예술 그 자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에요. 뭐 공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구축주의입니다. 구축주의는 뭘 부정했냐면 부조를 부정해요. 부조. 여러분 부조가 뭔지 모르지, 그지? 자, 부조가 뭐냐면요. 평면에 입체 조각을 붙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3차원 자체는 아니고 3차원 자체는 아니고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자, 쌤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 있지, 그지? 약간 이 평면인데 조각 같은 거를 붙여놔가지고 약간 2.5차원 정도 되는 거 있죠. 응?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부조라고 해요. 지문에는 부조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지문 읽으면서 부조가 뭐야?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거에다가 이제 색깔을 덧칠해가지고 하는 걸 원래 이제 기존의 부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한다고? 자, 그러면서 가져온 게 역부조인데요. 이게 이 부조의 반대말이다라는 동시에 이게 작품 이름이에요. 자, 역부조가 뭐냐면 아까 뭐 조각을 하고 뭐 깎아내리고 이런다 그랬잖아. 얘는요, 강화하지 않은 재료 그 자체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재료만 갖다가 그냥 붙여놓고 야, 이것이 바로 예술이야 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둘 다 굉장히 극단적인 친구들이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친구들의 파격적인 이런 시도가 각각 현대 예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대 추상 미술과 미니멀 아트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 하고 끝납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이에요. 쌤이 이게 수특 이거 기획을 하면서 이 질문 딱 보고서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질문입니다. 자, 정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제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자, 지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전혀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각주를 다 당연히 줍니다. 자, 정제는 궁중에서 공연하는 기악, 노래, 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굳이 치면 어쨌든 머릿속에 좀 이미지를 그리는 게 이건 이제 우리 내용 자체를 머릿속에 넣는 거니까 뮤지컬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뮤지컬. 조선시대에 원래 정제가 없다가 세종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세종 때 만들어진 정제 이름이 봉래의입니다. 이게 조선 최대 규모의 뮤지컬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이 의식이 막 앞나라 수마 이러면서 막 이런 막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궁중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에서 공연되는 그런 그걸 봉래의라고 했다. 오케이. 자, 이 봉래를 왜 만들었냐면요. 이 가사가 있는데 지금 기악 노래 춤인 노래 있으니까 가사가 있을 거냐? 그 가사를 용비어천가 들어봤습니까? 네, 용비어천가를 이 노랫말로 사용했다예요. 그래서 봉래이를 사실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뭐다? 이 용비어천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음악화, 뮤지컬화한 거지. 용비어천가가 무려 125장이나 돼요. 이거 구성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125장 중에 이제 1에서 6장, 16장은요, 조선 창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역이었죠, 그죠?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 당위성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약간 뭐 전쟁을 통해서 망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실패했다면은 뭐 역모해지다 뭐 이랬을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이제 그냥 하나의 나라가 새로 바뀌어버린 거라서 자, 조선 창업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내용이 앞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정당했다.
그 다음 110에서 125장 마지막 쪽은 야 얘들아 그러니까 앞으로 후대 왕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후대 왕의 도리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만을 복례에 의해 갖다 썼다. 자 알겠죠 그죠? 이게 복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고 정제도 불편하니까 뮤지컬이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할 겁니다. 옛날식 뮤지컬 같은 느낌이다. 자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뭐 들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죠 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법한 표현은 뭐예요? 전이랑 후라는 표현을 알아볼 수 있겠어. 그지? 자, 당연히 앞과 후죠, 그죠? 앞과 뒤죠, 그죠? 이게 인트로랑 아우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얘네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자, 사람이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걸 죽간자라고 하는데, 뭐, 대나무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나가면서 진구호를 외친대.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후인자 얘기하는 거예요. 인트로에선 진구호, 후 아우트로에서는 퇴구호를 외치는데 자 지금 화살표를 미리 넣어놨어요. 전진할 때 진이고 퇴각할 때 퇴겠죠. 자 그래서 진구호 전진하라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게 된다. 자 이거 구호 아니에요. 전진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면 이제 막 춤추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퇴구호가 하면 이제 다시 들어가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전인자랑 후인자는 둘 다 관현악곡이에요. 관현악곡이라서 노래 가사가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진구호랑 퇴구호 자 이게 전진하라 뭐 이딴 게 아니고 한시로 되어 있대요. 이 진구호랑 퇴구호가 네 뭐 형식 있는 고전 시가죠. 한시로 되어 있어서 이때는 뮤트야. 이때는 관현악곡이 이게 아니고 뮤트하고 이제 한시를 일단 딱 읊고 그러면 이제 막 춤추면서 관현악곡만 나오고 가사는 없다. 네 아이씨 얘 연계될 것 같진 않아 절대로 그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성이. 이건 한시고 뮤트다. 그 다음에 원래는 전반적으로는 관현악곡이라서 여기서만 조용히 된다. 자, 다음 2, 3, 4인 여밀락, 치화평, 그리고 취풍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당연히 이제 그 뮤지컬의 본연인 이제 기악 노래춤이 다 들어간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본 메인 바디들이에요. 세 개가. 자, 이게 근데 가사가 다 다른데 종류가 여밀락은 한문 가사, 나머지 두 개는 한국 가사, 국문 가사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각각이에요. 지금 서본결이 아니라 각각 서본결. 근데 본이 결이 아니고 결이 이름이 결이 아니고 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 틀을 이 여밀락도 서본결을 갖고 있고 치화평도 이렇게 각각 3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써놨는데 서도에는 춤이 없고 노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지금 여기 뭐라 써 있어? 대형을 이동한다고 적혀 있잖아. 지금 여밀락, 취합형, 취풍형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이 단계에서 춤의 대형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돌장 예를 들어 여밀락의 돌장에서 대형을 이동하면서 취합형의 서두가 다시 시작되는 뭐 그런 구조인 것 같아. 그죠? 아이고 자. 예, 89쪽에 있는 그림을 쌤이 그냥 그대로 그려봤어요. 어차피 뭐 기왕 내용 설명 다 하는 거. 예, 그래서 이 여밀락의 대형이고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야, 이거 뭐 기억할 수는 없겠지, 그지? 치화평은 이렇게 여기 앞에만 얘네들은 그 춤추는 사람들인데요, 무용수들인데요. 그냥 여기 서 있다 뭐 이런 것 같아. 그다음에 얘네들은 쭈쭈쭈 해가지고 다들 마주보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취풍형의 대형.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은 이렇대. 아이 다 했다. 자. 북향문요 북쪽을 바라보면서 추는 춤이고요. 대무는 이렇게 서로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추는 걸 대무라고 하고요. 배무는 거꾸로 서로 등지고 있는 걸 배무라고 하는데요. 등 배자 쓰는 것 같아. 회무 이거 회전할 때 회인데요. 얘는 언제 쓰냐? 이 대형에서 대형을 이동할 때 있지. 이때는 강강설레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대형을 이동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선의 복례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앞에 지문은 약간 좀 현타가 오는 지문이었는데 자, 이 지문은요. 인문예술 지문 중에 최고 난도 지문입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운 편이고 읽을 때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는 그 뼈대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지문이에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 에스포지토의 홉스 비판이라고 쌤이 제목을 달았어요. 자, 그나마 이해할 만한 부분이 이 근대 주권이랑 홉스 리바이어던 걘가? 막 이런 정도?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자, 일단은 의미부터 설명할 건데, 에스포지토는 사람이고요. 철학자예요. 에스포지토가 근대 주권을 하나의 면역 장치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뭔 개소리냐? 자, 면역. 이 면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임무니타스라는 뜻이야. 자, 임무니타스가 뭐 하는 단어냐면요. 무누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래요. 자, 무누스도 짜증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용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철학 체계를 가지고서 다른 관점을
자기의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임무니타스, 무누스, 이게 뭐냐? 일단 무누스가 어원이니까 무누스부터 설명을 해보면요. 이 개인이랑 타인이 있으면은 그 개인과 타인을 묶는 책임, 의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무누스예요. 이뮤니타스. 자, 이게 그러니까 요즘 이게 옛날어고 이게 immune이라는 면역의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 거지, 그지? 이게 유래가 여기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뮤니타스, 이게 그럼 뭐에 대한 면역이냐, 뭐에 대한 면제냐? 책임에 대한 면제예요. 의무에 대한 면제입니다. 자, 이뮤니타스. 자, 이뮤니타스의 반대의 개념에 있는 게 코무니타스야. 이게 약간 커뮤니티 닮지 않았니? 커뮤니티, 그지? 커뮤니타스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야. 뭔 소리냐면은, 이게 공동체가 있으면은, 공동체들은 개인의 무언가들을 박탈하곤 하겠지, 그지?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개인이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반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자, 막 납득이 막 하고 안 그러셔도 돼요. 어쨌든 이 임무니테스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무언가인데, 그래서 그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 그래서 개인의 경계라는 걸 설정하게 되고, 개인의 경계는 이 외부와의 경계겠지, 그지? 그래서 외부와 개인의 경계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임무니테스의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오케이? 네, 일단은 이런 것이다 정도만 잡아놓게. 그러고서 홉스가 나옵니다. 자, 홉스. 들어볼 친구들은 들어봤겠죠, 그죠? 사회 계약론의 홉스예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다. 그리고 리바이어던이 있어야 돼. 뭐 절대 군주가 있어야 돼라고 했었던 사람이죠. 자, 홉스는요,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바로 이성이라는 거래요. 이성을 통해서 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이성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주권에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그 절대군 주제의 그 주권이 되겠는데,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앱스포지토의 이 이무니타스, 코무니타스, 무누스 하는 이런 용어들로다가 홉스의 내용을 일단 번역을 한 다음 그걸 다시 또 비판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해볼게. 자, 에스포지토의 입장에서의 이 이성과 주권이 뭐냐면 각각이 면역 체계입니다. 이무니타스, 뭐 이런 거였지, 그지? 면역이랑 이무니타스가 같은 말이니까. 자, 근데 이 이성이라는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우리는 주권에 기댈 수밖에 없어. 그게 2차 면역 체계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으로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근대 국가가 수립되죠.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설명하는 거는요, 이 나라라는 개념이 국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왜 생겨났냐면 인간들이 자기 살려고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다 이 자연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 상태에서 살아남고 싶은데 다들 이성을 갖고 있지만 한 명이 삐꾸가 나면은 다들 다 같이 막 서로 잡아먹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 같이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양보하여 그 권리를 몰아주는 거야. 어떤 놈한테? 왕한테. 절대 권력이 갖고 있는 그 왕한테 주권이라는 걸 주면서 그래서 국가가 생긴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홉스의 내용이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됐다고 해보면 근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당연히 뭐야? 자기 보호야. 개인의 자기 보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갖춰졌잖아. 자, 면역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 면역이라는 게 뭐에 대한 면역이지, 그지?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근대 국가라는 거는 굉장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평화란 말이지. 얘네들이 살고 싶어서 모여가지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타자들과 자기들을 분리하겠지, 그지? 타자를 분리해서 얘네들을 완전히 철저히 배척하는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보냐면 에스포지토가 왜 이 홉스의 근대 국가 개념이 이 주권, 이 면역 체계로 작동하는 이 상황이 너무 문제적이다라고 봤느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자기 보호잖아. 그지? 그리고 이 근대 국가 안에 이 주권이라는 이름 안에 뭉친 이 사람들의 자기 보호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이 타자,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얘네 입장에서는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거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쁜 애들이지. 만약에 얘네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공격할 여지가 있거나 이러면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에스포지토가 주장하는 홉스의 문제점이 뭐냐? 이 군대 국가가 만약에 자기 보호의 이 개념의 아래 설립이 됐다면 이거는 대량 학살이나 침략 전쟁 이런 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이건 뭐 납득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또 뭐냐? 자,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 그지?
그러니까 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애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 그럼 걔도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걔만 없앤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법이 굉장히 이 강력해지거나 너무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보일 것 같으면 막 미리 싹수를 제거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화에 치닫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도 이물질로 인식한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생체적인, 우리 생물학적인 그 면역체계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체계가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물질로 인식해가지고 자기 파괴적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문제지, 그지? 이 밖에 나라한테도 문제일 것인데 그 안에서도 자기를 좀먹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에스포지토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제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 해결책이든 뭐든 대안 같은 걸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죠? 이 모든 개념의 안에 첫 번째 시작한 건 무누스라는 책임 의무라는 개념이지, 그지? 여기서 이제 이무니타스라는 면역체계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코무니타스라는 공동체 개념이라는 것도 생겨났었어, 그죠? 자, 그래서 에스포지토가 여기서 하나를 더 갖고 와요. 뭐냐? 네, 그게 바로 도눔이라는 도네이션에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단어 아니겠어, 그죠? 대가 없는 증여, 선물이란 뜻의 도눔이라는 개념을 데리고 와요. 자, 이것도 뭐냐? 자, 이 도눔이 뭐냐면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의학적, 그냥 실제 팩트적인 그런 면역 체계, 생의학적인 면역 체계를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면은, 자, 일단 항원, 바이러스죠, 그죠? 바이러스가 만약에 신체에 침투했다고 해봐,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바이러스가 대응되는 건 여기서의 타자겠죠, 그죠? 어쨌든 침투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 몸은 어때? 몸에서는 항체라는 걸 면역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지? 항체라는 게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백신 맞아본 적 있나요? 우리 코로나 세대들은 아마 백신 한 번씩 맞아봤을 수도 있는데 항체가 활성화돼, 그지? 이게 이 바이러스 조그만 걸 넣는 게 백신의 그런 대부분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는데 이 백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아프죠? 우리 며칠 아파요. 마찬가지야. 항체가 활성화되면서 1차적으로 신체가 약화됩니다. 자, 그러나 평생 약화되진 않죠, 그죠? 보통 그럼 어떻게 돼? 그러나 다시 활력을 찾게 된단 말이지. 자,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해요. 이제 이 글이 어려운 이유가, 그지? 무슨 장르를 파악할 수가 없는 인문지문에 껴있지 않았으면요, 이게 지금 과학지문인지 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에스포지토의 실제 생의학적 면역 체계는요, 이렇게 그냥 다 박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회하고 중화하는 개념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게? 생의학적인 실제적인 면역 체계가 우회하고 중화해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시를 하나 더 드는데요, 모체를 생각해봐. 엄마의 몸, 엄마 모자죠, 그죠? 모체가 태아에게 태아를 잉태할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자, 모체가 태아를 잉태합니다. 근데 모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여성 인간이 뭐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지금 예시를 드는 건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태아랑 어미가 이어져 있는 거죠. 뭐 인간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지? 동물들은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다는 게 뭔 소리냐면 이게 아프면 적어도 아파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이런 뜻이에요. 면역체계 개방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이 태아는 새로운 생명이지, 그지? 이게 타인 아니야? 모체와 태아는 엄연히 다른 존재죠, 그지? 그런데도 우리에게 대가 없는 증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면역체계를 개방한다는 게 뭔 소리야? 이질적인 것이야, 결국은 태아도. 지금 여기 그러니까 예시를 지금 두 가지를 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개념과 이 적국, 뭐 타국 이런 느낌의 그 타자적인 바이러스,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둘 다 이질적인 그런 개념인데 결국은 어때? 그래가지고 태아가 태어나면 어때? 이게 바로 뭐야? 공존이지. 자, 근데 생각을 해봐봐. 이성이 이 임무니타스라 그랬잖아, 결국. 그지? 면역체계란 말이야. 홉스가 봤을 때는 인간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그 개념 하에 이성은요, 인간의 이 기초적인, 인간의 시작점인 그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홉스에선 인간의 근본은 이거야, 그지? 책임을 면제하며, 그지? 만약에 타인이 나한테 공격할 것 같은 그 타인을 제거해버려도 돼. 그런 게 바로 책임 면제하라는 얘기예요. 개인과 경계, 개인의 경계를 해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경계 설정, 이런 게 바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에스포지토는 인간의 본성은 그게 아니야. 생각해봐.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 라고 하면서 도눔을 얘기 중이야. 돼요? 이 차이가 좀 보여요? 얘는, 홉스는 이 이성, 그지? 면역체계라고 볼 수 있는 이 임무니타스를, 이거를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면은, 우리 에스포지토라는 친구는, 아니, 인간 태어날 때 봐. 인간 태어날 때 이질적인 것, 그래서 이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공존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돈음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 이 본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에스포지토는 홉스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대안은 다른 근본을 제시했으니까. 그지? 그럼으로써 근대 주권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 거지. 그지? 에스포지토의 입장에 따르면 홉스는 굉장히 잘못된 거 안에서 이 기초 자체를 흔드는 거잖아. 에스포지토가 홉스의 이성 자체를 비판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근본이 거기가 아니라 여긴데 차이를 만들어서 공존하는 것이지 차이를 부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이 방향 지금 뭔가 엄청 크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글에서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결국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에스포지토 입장에선 이 근대 국가가 이렇게 성립됐으니까 침략과 대량학살이 이렇게 가능한 이런 개념이 됐지만 잘 생각해봐. 우리가 과연 이러한 이유로 근대 국가가 성립됐을까? 우리 군대 국가가 이런 식으로 돼서 너네가 타인 대량 학살하는 이런 거를 정당성을 부여할지도 모르지만 애초에 근대 국가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왜? 인간이 이렇게 생겨온 게 아니라 인간은 이 노눔이라는 걸 통하여 차이를 만들어 공존하는 것으로 발생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서 다시 또 근대 국가를 만드는 그 이유도 이 홉스가 얘기한 이 논리와 굉장히 다르겠죠. 그지? 홉스의 주장대로라면은 이렇게 치닫을지도 모르나 이 에스포지토의 개념에 따라서 도누메로 쌓은 인간의 개념으로서 뭘 만들면 국가를 만들면 이 국가는 공존적인 이거 차이를 인정하고 그지? 이 면역 체계를 오픈해서 그래서 이 생명의 경계, 나라는 경계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나만을 지켜야 되였는데 여기서는 나와 아기가 같이 함께 공존해야 해 라는 개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홉스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질문입니다. 아유, 어렵죠, 그죠? 굉장히 길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번째 질문, 화이트헤드 유기체의 철학. 네. 일단은 여기에 배경은 뭐냐? 사회생물학이 먼저 등장해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생물학인데, 하등 생물부터 고등 생물까지 모든 생물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생물학입니다. 이 모든, 자, 일단 고등 생물에 일단 제일 높은 위기에 있는 게 당연히 인간이겠죠, 그죠? 인간한테까지 적용되는 그런 일반적 생물학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는 건데, 이 사회생물학에서 요점은 뭐냐? 모든 사회적인 거. 자, 인간으로 치면은, 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인간의 윤리, 인간의 의식적 판단, 의식, 그리고 사회 그 자체 이런 것이 다 결국은 생물학이라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유전과 진화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거, 그죠? 생물학적인 걸 놓아놓고서 이렇게 윤리나 의식, 사회만 따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회생물학이에요. 오케이,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조금 과격한 느낌이 있죠, 그죠? 모든 것은 다 생물학에서 시작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당연히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비판을 받아? 너는 인문학을 모르는구나. 윌슨아, 너는 인문학적 소양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인문학적 통찰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맞아요. 빨간색이 뭉툭해서 다 있었어. 자, 근데 이 화이트헤드는 언제 나오냐? 화이트헤드가 여기서 이 사회생물학은 딱히 인문학적 통찰이 부족해서 이렇게 모든 것은 생물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화이트헤드가 이 인문학적 통찰의 비판한, 이 통찰이 없다고 비판하는 이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 화이트헤드가 등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글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읽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글을 만약에 읽고 오신 분들이라면 꼭 생각을 하세요. 글의 방향성을 먼저 줬다면 이 글은 어려울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 방향성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 얘기할 거라고? 화이트헤드가 어쨌든 결론은 뭐다? 모든 이 윤리, 사회 이런 것들은 유전과 진화를 통해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으로 갈 거라고. 오케이? 얘를 변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자, 유기체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현실적 존재자라는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지문에서 이제 신, 먼지, 세포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는데 일단 신이 들어간다는 게 특이하죠. 그죠? 그냥 구체적 사물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개념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인간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동물, 식물 뭐 약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그냥 다 현실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일단 근데 이게 제약이 없는 게 아닌 게 이 화이트헤드에서의 이 현실적 존재자라는 개념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과거라는 것을 조건으로 미래를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 그 자체죠. 이 과거에서 미래를 만드는 과정. 당연히 여기 현실이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뭐 이걸 한덩어리로 얘기하면 이제 시간의 흐름이야. 이제 역사지, 그지? 역사를 가지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야. 뭔 소리냐? 신조차도 시간의 흐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지, 그지? 이 현실적 존재자라는 개념에서. 자, 그리고 이 현실적 존재자들이 관계망을, 현실적 존재자들이 이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럴 텐데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관계망,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현실 세계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룬다. 뭐라고? 현실 세계는 하나의 유기체래. 그래서 유기체 철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적 존재자들이 모여서 현실 세계라는 걸 만든다고. 됐죠? 지금 우리께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서 왜 결론이 유전학과 진화론이 인간 유식, 이런 거에 적용이 돼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생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모든 현실적 존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현실 세계를 이루니까, 그지? 그럼 뭐가 필요해? 이 현실적 존재자들이 모일 때 그 관계에서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각각의 현실적 존재자. 자, 현실적 존재자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자, 여기서 앞으로는 그냥 현존이라고 적을게요. 자, 두 개의 현실적 존재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봐. 그럼 이 둘이요, 공제와 합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자, 공제가 뭐냐? 이 현실적 존재자들이 공제, 서로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합생, 통일성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 서로 파악을 한 다음에 통일성을 이뤄. 통일성을 이뤘으니까 어떻게 돼? 한 덩어리가 된대. 새로운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게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보니까 납득이 잘 안 가죠, 그죠? 지문에서 나왔던 예시 세포를 끌어와 보면 세포와 세포가 만나서 장기가 된다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뭐 장기와 장기가 만나고 뭐 뼈랑 장기가 또 만나고 이러다가 인간이란 덩어리가 탄생하고, 그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현존 1과 현존 2라고 적어놓은 이 친구는요, 새로운 현존제의 덩어리, 합쳐진 덩어리의 재료겠죠. 괜찮죠, 그죠? 이 앞에 있는 건 여건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그지? 그리고 구성 요소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 화이트헤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현실적 존재자가 뭐 예를 들어 뭐 사람이라고 쳐봐. 그러면 언젠가 죽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죽긴 죽겠지. 이 현실적 존재자가 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주체적인 그런 거는 소멸을 하겠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한다라고 얘기해요. 뭔 소리야? 어쨌든 간에 자신의 이 무언가, 이 자기가 여건이 되어요, 새로운 현존제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객체적으로는 모든 현존제라는 건 불멸한 것이다. 뭐 따지자면 뭐 원자 단위로 따져봐봐. 원자라는 게 막 사라지거나 하진 않단 말이지. 뭐 쌍소멸 뭐 이딴 게 있지 않는 한은 사라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원자나 세포 같은 것들은 결국 빙빙 돌지 않느냐. 그리고 유전자라는 재료가 새로운 현존자한테 전해졌으니까 유전자는 영원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학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과 연결되는 게 이 여건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여건이라는 표현이 지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를 따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조건이 되겠지. 그지? 왜? 유전자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유전학이라는 건 유전자에 이미 적혀있는 그 설계도대로 인간이 돌아간다, 이런 약간 상식적으로 딱 들었을 땐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뭐야 운명론이야? 이런 느낌의 그런 유전학이라서 그걸 지금 변호해주고 있는 거거든.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 뭐라 그랬어 아까? 이 유기체 철학은 어때? 과거, 현재, 미래를 떼어놓고서 현재만 보거나 할 수 없다 그랬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의 사회윤리, 이런 것만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왜? 지금 이 인간의 윤리, 지금 이 시대의 인간의 의식, 이런 건 결국은 다 과거에서 온 거야. 근데 이것만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보는 건 말이 안 돼. 또한 이게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 시점으로 보면 안 되고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출발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결국 인간의 이 사회의 출발점은 유전자란 얘기야. 인간들의 이 유전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물려되어 오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유전과 진화를 기점으로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인문예술 12번째 지문입니다. 이번엔 이기론을 다룬 지문이죠. 여러분, 이게 이미 기출에서 언급이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기치인이라는 평가원 지문이 있죠. 이거 혹시나 나 들어본 적도 없는데 싶으면은 그 기출 먼저 보세요. 맞죠? 186형의 수기치인 지문이에요. 꼭 찾아서 보세요. 자, 갑니다. 이기론이 뭔지 간단하게 지문에서 일단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기론의 이 기가 이제 리와 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앞에 와가지고 이제 이기론이라고 하는 건데, 네, 혹시 봤니? 자, 이라고 실수 잘못 써가지고 기록 고쳐놨습니다. 자, 볼게요. 리가 뭐냐, 기가 뭐냐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리는요, 모든 것의 생성 원리. 그래서 그 뭐예요? 하면은 이제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 촉근이론 이런 거죠. 촉근이론 같은 게 이제 이론이잖아, 법칙이 아니에요. 이제 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그런 분야인 건데, 그런 게 왜 만들어지냐면은 모든 물리 법칙을 한 번에 아우러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 오케이? 그런 거를 이제 만물 동양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리예요, 알았죠? 자, 볼게. 자, 리는 뭐냐면요, 모든 것의 생성 원리라고, 따라야 할 기준, 이런 겁니다. 법칙이에요. 선생님, 증명이 안 되는 법칙이 아니지 않나요? 네.
동양 철학에서 이제 이거를 증명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것은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 이건 어떤 거냐? 불변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원리 법칙인데 이게 변하면 안 되겠지, 그지? 불변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고 움직임도 없어요. 그에 반해 기라는 건 뭐냐? 기라는 건요, 물질적 진료입니다.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들어오기 좋죠, 그죠? 물질적 진료. 진료는 일단 이렇게 쌤이 철학 복수 전공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질량, 재료랑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이걸 이제 비문학에서 이런 걸 구분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물질적인 재료,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 분자 단위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 자, 얘는 어때? 얘는 당연히 형체가 있고 움직임도 있겠죠, 그죠? 사물의 구체적인 재료는 당연히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이기론의 기본적인 이와 기에 대한 정의예요. 오케이? 이 리와 기가 근데 이게 지금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반드시 같이 갑니다. 함께 존재해요. 알았죠? 따로따로 존재해서 리가 돌아다니는 법칙이 돌아다니고 갑자기 기가 막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막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두 개 합쳐서 같이 가는 것이고, 오케이?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를 설명하는 거야? 존재를 설명하는 거지. 그 다음 존재의 운동을 설명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고서 이제 수비치분지문에서도 나왔던 율곡이의가 다시 나와요. 자, 율곡이의가 얘기를 하는데 율곡이의의 얘기가 뭔가 비판점이 있어 해가지고 기정진이 등장해서 해서 이익을 비판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일단 이익이 뭐라고 했느냐? 자, 도덕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이 리라는 이게 도덕의 관점에서는 선한 본성이야. 만물의 이런 원리 법칙이니까 이게 선한 무언가란 말이지. 악한 방향으로 이 세상이 정해져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움직이는 기는 어때? 이거 움직이는 기는요, 악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악함으로, 그죠? 알록달록한 게 파워레인저 같네요. 자, 이 악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뭐야? 비판 포인트가 되겠지? 그지? 왜? 이게 왜 비판 포인트야? 리는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란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약간 진료가 멋대로 행동하는 걸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돼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기정진이가 잡고 비판한 부분이 되겠지. 돼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그런 판단이나 도덕적인 성향이나 이런 도덕을 설명할 때 리가 제일 원리 법칙인데 결국 기가 더 거기에 영향력이 더 큰 거 아니냐. 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가 기가 리보다 더 중요해,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약간 어떻게 보면 오해예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정진이 등장해요. 자, 기정진 일단은 그 깔 포인트를 딱 설정을 해놨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당연히 거기부터 설명해야 되겠지, 그지? 기는 어떻다? 기는요, 움직이는 거 맞지. 재료니까 여기 앞에 쌤이 이렇게 갈아놓은 전제는 율곡이나 기정진이라 부정할 게 없어요. 이 기론의 전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정진 일단 딱 잡고 가는 건 뭐냐? 이 기의 움직임은 지 멋대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뭐야? 리의 명령을 받는 수동적인 움직임일 뿐이야 라고 먼저 깝니다. 다시, 기는 뭐? 리의 명령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그지? 명령을 받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거야? 이 둘은 주종 관계야. 주인이 가라고 하지 않는데 종이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으로 지금 멋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리 안에 포함된 이 개념으로 분이라는 걸 제시해요. 리 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리라는 게 보편적 원리라면 모든 것에 대한 얘기니까 보편적이죠, 당연히. 자, 이 현상세계의 원리라는 건 굉장히 가변적이고 다양한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리는 원래 불변이야. 맞죠? 근데 그 리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현상세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다양한 원리들, 이런 것들은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리를 적용한다라는 게 이제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 뭐 사람을 밀치다라는 게 반드시 리에 따르면 나쁜 거야?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했으면 밀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지키기 위해서 밀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악인이어서 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내가 못된 놈이어가지고 에이 괴롭혀야지 하고서 밀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의 이런 현실적인 그런 것도 다 뭐야? 원래 절대적인 리 안에 종속되어서 리의 명령에 따르는 거지. 분도 리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상세계에서도 이 분 때문에라도 다양한 그런 상황과 존재 이런 것들이 그치 악인이라는 것에 나오는 것도 그런 가능성은 있으나 어쨌든 간에 그건 기 때문이 아니라 리 안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지문이 안 끝나고 마지막 문단에서 또 뭐 하냐면요. 율곡이의 제자와 기정진의 제자가 나와요. 자, 기정진이 아까 율곡이를 깠으니까 이제 누구 차례야? 율곡이의 제자들이 이제 한번 변호를 할 차례 아니야. 그지?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 그럼 이 율곡이의 관점에서, 율곡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어떠냐? 야, 그럼 니네 머리대로 거의 뭐 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너네 말에 따르면 막 능동적으로 명령하고 있고 현상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막 그런 걸 따지면은 이 움직이는 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한다. 이러게요. 자, 뭐가 맞아요? 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도 완벽하게 누가 더 이겼다, 확실한 결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식의 논쟁이 있었다 정도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자, 13번째 지문입니다. 마지막 점이죠. 인문 지문에. 칸트의 미와 숭고의 차이를 논하는 지문인데, 자, 쌤이 가끔씩 이제, 이 지문은 이런 기출을 꼭 보세요 하는 지문 있는데, 이 지문도 그래요. 네,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을 다룬 1호 수능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을 같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문을 공부를 할 때는. 지문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이거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미와 숭고의 차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문에서 가져왔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지나가다가 꽃 같은 걸 보면 어때? 이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여기서 생각되는 게 미예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 있는 거대한 산을 보면서 막 그 산에 또 봉우리가 막 안개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얘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막 그 크게 압도당해.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걸 뭐라 그래? 그런 걸 숭고라고 해요. 장엄하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죠?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지문입니다. 네, 뭐 일단은 간단하게 미랑 숭고를 둘 다 어쨌든 판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판단, 그냥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근데 이 판단이 어떤 판단들이랑 대비가 돼? 미랑 숭고라는 개념들은 판단이 논리적 판단이 있겠죠, 그죠? 논리적인 개념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하는 논리적 판단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감각적 판단이 있어요. 감각적 판단은 뭐야? 오감을 사용해서 대상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까지 인식하는 것까지는 감각적 판단이고요. 와, 거기서 이쁜데 이렇게 하는 판단은 지금 나누는 거예요. 맞죠? 대상 인식과 이 아름다움의 판단, 숭고함의 판단을 나누는 중입니다. 이건 뭐야?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뭐 납득이 가능하죠, 그죠? 객관적인 그런 팩트적인 그런 판단인데 미랑 숭고 같은 경우는 감정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지? 자, 그런데 칸트가 얘기하는 이 칸트의 미학이 굉장히 깐깐한데 이 칸트가 얘기하는 이 주관적 감정은요 보편성을 갖습니다, 동시에. 자, 원래 객관에다가 보편을 붙이죠, 그죠? 근데 봐봐, 생각해봐. 내가 딱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와,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면서 옆에 있는 철수는 개못생겼다고 생각할까? 철수 또한 이 꽃을 보면 이쁘다고 생각하겠지, 그지? 산에 대한 이 숭고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딱 산을 보면서 와, 장엄하네 하는데 옆에 있는 애는 진짜 쥐꼬리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지?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면 전체 집단도 다 같이 거의 보편성을 가지고서 다 같이 동일한 그 감정을 공유한다 해서 이 주관적 보편성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상세하게 나오니까 네, 그 정도. 이 정도만 일단 언급을 하고 그 중에 이 지문은 어디에 초점을 주는 지문이냐? 이 숭고함에 특히나 초점을 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시작하자마자 표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확 들어올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소재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숭고를 얘기하고 싶은 지문이라서 미랑 숭고를 구분하는 내용을 해요. 일단 구체적인 공통점인 건 이미 얘기한 게 끝이고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대상의 형식적인 거. 형식이 미에서는요 있어. 뭔 소리냐? 자, 여기서는 없다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숭고에서는 자, 봐봐. 아까 예시를 들었던 장엄한 거대한 산, 안개에 가려져서 봉우리가 보이지도 않아. 이런 산은 안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미라는 거를,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가 아름답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이 시기는 대상이 안 보여 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전체 인식에 실패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형식이 없다. 우리가 그 형식을 전체적으로 다 인식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산을 멀리서 봐서 산을 한 번에 보면요, 그 산의 형태가 다 보이는 그 와중에 느끼는 거는 숭고가 아니야. 돼요? 내 눈에 산이 한 번에 보이고 그걸 느낀다면 그건 미예요. 산이 이쁘다라고 하지 저 멀리서 산을 보면서 장엄하다라고 느끼진 않아. 오케이? 됐죠? 자, 다음 감정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둘 다 좋은 감정 아닌가 싶은데, 그지? 미는 딱 보면요 그냥 쾌라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쾌하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그지? 쾌는 즐거움이랑 같은 말이에요. 불쾌의 반대말이죠. 뭔 소리야? 이 숭고라는 감정을 느낄 때는 이게 감정이 단계가 있대. 그러니까 숭고가 훨씬 더 복잡한 친구예요. 숭고를 보면요 1차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껴? 불쾌를 느낍니다. 왜 불쾌를 느끼냐면 전체 인식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이 지각의 실패에 대한 한계를 느낍니다. 지각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빡치는 거지.
잠깐, 아씨, 뭐야, 이거. 이러면서 딱 앞에 선 거대한 산을 보면서, 와, 이거 안 들어오네? 이렇게 불쾌를 한번 느낀 다음, 그 다음 그것이 바로 쾌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은, 멋있다. 이끌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문에서. 자, 그리고 칸트는 이걸 뭐라고 설명해? 지금 불쾌에서 쾌로 어떻게 됐어? 이동했지. 그지? 마음이 이동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감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쾌, 그냥 뭐 아름다운 걸 보면서 쾌라고 느끼는 건 굉장히 고요한 경험이야. 그래서 지문에서는 고요한 관조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형식적 한목적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칸트 본인이 강조합니다. 형식적 한목적성. 이름부터 어렵죠, 그죠? 자, 일단 이건 동그라미고요. 얘는 X입니다. 자, 얘는 형식적 한목적성이 아니고요. 얘는 형식적 반목적성을 띈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뭔지 쉽죠, 그죠? 한목적성을 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형식과 판단력의 일치예요. 내가 어떤 것을 형식 어때? 대상의 형식이 있잖아. 이거예요, 이거. 이 형식을 보고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판단한 거지. 지금 이게 형식적 한목적성에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형식적 한목적성. 그지? 이 판단력을 형식과 일치시킨 상황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해서 이것을 한목적성이라는데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의 순고는 어때? 순고는 지금 형식이 없다며. 그지? 형식이 없으니까 판단력과 형식이 일치할 수가 없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반목적성을 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더 복잡한 거니까, 그지? 스텝이 막 2개 있잖아. 여기서도 한번 더 가. 형식적 반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유발합니다. 뭐 칸트를 비롯해서 이제 근대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성이죠. 이성적 한목적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이성. 이게 아까 얘는 대상이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가 미야. 오케이? 이 판단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미는. 그지? 근데 순고를 생각해봐. 순고는 대상이 없다며. 그지? 형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형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우리가 튕겨요. 그죠? 판단을 못해. 그 다음에 이걸 근데 우리가 감동하면서 쾌 이러면서 이걸 어쨌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그죠? 판단을 하는 거잖아. 이것도 주관적 판단이니까. 거기서 뭐가 작동하냐고. 거기서 뭐가 작동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그럼 뭐야? 그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순고라는 거는 형식이 없는 안 보이는, 우리가 인식도 못했는데 그 인식도 못하는 무언가의 순고를 느끼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이 순고를 느끼는 거야? 이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 오케이? 자신에 대한 순고함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미는 뭐야? 이 대상에 대한 미겠지만 이 순고라는 것은 자신이 이성을 갖고 있는 이 자신에 대한 순고가 된다. 왜? 대상은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려는 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린 이성으로 넘어가서 순고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순고하다라고 느낀다. 내 이성의 작동에 대한 순고함을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어려운 얘기는 끝났고요. 그다음 간단하게 자연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과 판단력이 일치를 하니까 이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요, 자연 이해를 도와요. 자연을 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요. 자, 근데 당연히 그럼 얘는 못할 거 아니야. 자연 이해를 못하죠. 오케이? 대신에 얘는 어디로 이끄는 거야, 우리를? 우린 이성의 세계로 이끌지. 그래서 뭐야? 형 이상학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문지문 첫 번째 지문부터 13번째 지문까지 다 같이 다뤘고요. 선생님이 원래 바로 사회문화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기다 보니까 수능 완성을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바로 수능 완성으로 건너뛰어서 다음 시간엔 수능 완성 유형편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